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여권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카운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디지털 여권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백신 접종 증명 제도를 4월 중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날 트위터에 디지털 여권은 개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 명소, 회의 및 공연, 콘서트, 스포츠, 학교 등 다른 이들과 교류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여권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운티 보건국 클레이튼 차우 국장은 기존 운영 중인 오테나 앱의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테나 앱은 주민들이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진단검사를 예약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해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차우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19 백신 여권 상용화를 위해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주 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토마스 아라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10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당국이 그러한 증명서 사용에 관한 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개발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주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여권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혔다고 주요 일간지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백신 여권을 도입한 곳은 뉴욕주입니다. 뉴욕주는 백신 여권 앱 엑세시어 패스를 도입해 특정 장소 혹은 행사에 참석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하와이주의 경우 입국하는 여행객을 위한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주 주지사가 최근 내린 긴급 보고령에는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에 한해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백신 여권 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입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시 그린 부주지사는 오는 5월 1일까지 섬으로 여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신 여권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자유단체들은 백신 여권이 비접종자를 부당하게 대우해 잠재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백신 여권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 여권 개발은 민간 또는 지자체에 맡기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침만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미국인들의 증명서 소지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나 단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모두에게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백신 여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침만 제공할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종 코로나19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구 논문은 동료 연구자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인 B1351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맞은 사람에게 8배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보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자의 남아공 변이 감염률은 5.4%인데 미접종자의 감염률은 0.7%로 낮았습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아디스턴 교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2차 접종을 완료한 그룹에서 남아공 변이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았다며 이는 남아공 변이가 백신의 예방 효과를 일정 부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화이자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백신을 맞지 않고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같은 숫자 400명으로 모집해 대조했습니다. 모더나 백신도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이 원래 바이러스와 영국 변이에 비해 남아공 변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 보여준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의 스턴 교수는
예상 밖 결과에 놀라움을 나타내면서도 남아공변이가 어느 정도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급속하게 확산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동료 학자들의 상호 검증을 거쳐야 하는 예비 단계 상태입니다. 스턴 교수는 이와 관련 이스라엘 보건당국의 남아공변이에 대한 역학적 감시와 체계적인 염기서 열화 작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연구임을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연구를 인용 남아공변이 감염자는 이스라엘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1% 미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뛰어나지만 남아공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보도한 얀센 백신 접종 일시 정지 명령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음모론에 따른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존슨앤드존슨 백신 접종 일시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성명을 내고 미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존슨앤드존슨 백신 일시 중단 권고에 대해 사람들에게 끔찍한 폐를 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45대 대통령 사무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백신은 놀라웠지만 이제 평판에 영구한 손상을 입었다며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은 분개하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정치 혹은 FDA 관계자들의 화이자 제약사와의 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억해야 할 것은 FDA 관계자들과 화이자 제약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FDA는 2020년 대선 선거일 이틀 뒤 백신 승인을 발표했다. 내가 그들을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DA는 오랜 기간 재직한 그들의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존슨앤드존슨 백신에 대한 사용 중단 권고 결정이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이거나 화이자에 있는 친구들이 제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다고 지적했습니다. FDA와 CDC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긴급 사용이 승인된 백신인 존슨앤드존슨의 백신에 대해 총 680만 회분의 접종 가운데 6명인 0.00008%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증이 보고됐다는 이유로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두 기관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혈전증 사례를 살펴보고 백신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며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 중단 권고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권고안이 발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혈소판 저하 증세를 가진 이들 가운데 혈전 현상을 보이는 극소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 보건당국과 함께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백신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 제프 자이언츠는 존슨앤존스가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라며 3억 명의 접종에 충분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 해도 되고 보관이 편리해 각국에서 접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 보건당국의 사용 중단 조치로 각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상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은 매주 수천만 달러를 멕시코를 통한 미립국 미동반 아동에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불법 이민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주일에 약 6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보라 기자입니다. 미동반 자녀로 알려진 불법 이민 아동들을 미국 관리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의 핵심 정책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 급증하면서 이민 관련 비용의 가격표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3월 국경을 넘은 미동반 어린이 18,600여 명이 체포돼 MS-13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가족 구성원이나 그들이 각각의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다른 책임 있는 성인을 찾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거의만 8,800명이 보건 및 인간 서비스 부서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자는 에포트 타임즈의 이메일을 통해 연구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하루 평균 비용은 1인당 $290라고 말했습니다.
단기간에 걸쳐 신속하게 시설을 개발하고 상당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임시응급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의 하루 비용은 한 아동당 비용은 약 775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수가 급증하고 42호 비상사태에 따라 아이들을 추방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한 바이든의 결정은 미국 이민 시스템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난민정착사무소는 연구시설 네트워크를 운영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의 의복, 먹는 음식, 그리고 보호소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침대를 갖추기 위해 12개 이상의 임시시설을 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임시시설로는 댈러스, 샌안토니오, 샌디에이고에 있는 전환된 컨벤션 센터, 국경주에 있는 군사기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같은 내륙에 있는 건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8,300개가 넘는 임시 침대를 비롯한 제반 시설비가 소용되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갖춘 7,000개의 연구 침대로도 유지되었던 시설은 미국이 대부분의 이민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이었는데 새로운 이민법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임시 및 비상 장소가 언제 그리고 언제 필요할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종 비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민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 따르면 그 비용은 일주일에 약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브라이언 바빈 공화당 의원은 이번 주 원아메리카 뉴스에서 관세 및 국경보호국, 이민자들이 처음 접하는 기관, 연방긴급관리국,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 추가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놀라운 액수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